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성이고 남편과는 3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는 슬아의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저희 부부는 오로지 자식 바라보고 엄청난 성격 차이에도 평생을 참고 부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현석이가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으니 우리 이제 서로 갈 길 각자 가는 거 어때? 나도 당신 생각에 동의해요. 우리 평생 서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됐지. 그래도 긴 시간 현석이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은 당신이나 나나 대견하다 생각해.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당신은 나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야 하는 여잔데 당신이란 여자를 닮기에 내 그릇이 작았다는 생각이 드네. 남자 여자 같이 사는데 그릇 크기가 어디 있어? 우리가 서로 안 맞았던 것뿐이지. 처음엔 우리도 금술 좋은 부부들처럼 좋은 시간들도 많았잖아. 시간 속에서 서로 변해갔고 애초에 모리해한 부분들도 있었고. 남은 여생은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여생 건강하게 즐겁게 잘 지내. 남편과 저의 마지막은 쿨하고 깔끔했습니다. 누구 하나 매달리거나 이혼에 관해 징징대거나 다투는 사람은 없었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별을 준비한 부부들은 때로 이런 이혼을 한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재산 가지고 다툴 만큼 대단한 재력가가 아니어서 가능한 이혼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남편과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재산을 정확하게 반씩 나누었습니다. 부동산, 집, 연금, 보험. 그런 것들에 관해 반씩 가지기로 합의를 보았고 저와 남편의 이혼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죠. 저희 노부부의 이혼에 관해 반기를 두는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갑자기 이혼하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보기에 우리 부부가 문제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네 시아버지와 나 사이엔 오래전에 합의된 일이었다. 그래도요, 두 분처럼 서로 이해하면서 친구 같은 부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혼하신다니. 매일 싸우며 사시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이혼하려고 하세요? 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만 나와 네 시아버지는 네 남편이 성인이 되면 이혼하기로 옛날에 합의를 본 사이란다. 그러던 게 네 남편 대학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첫 아이만 낳으면 이런 식으로 미뤄지던 걸 이번에 해치운 거라고 해야 할까? 저 보기엔 평화롭고 사이좋게 늙어가시는 보기 좋은 부부였는데 미안하구나. 시부모짜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어야 너도 체면이 설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말이야. 아니요 어머님,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려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다 보니 그냥 시부모님 두 분이라도 사이좋게 해로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저희 며느리가 어려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다 보니 아빠 슬하에서 컸고 엄마 정을 모르고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답지 않게 대가족을 이뤄 북적북적 모여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바라는 아이지요. 어머님, 저는 결혼하면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되고 싶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진짜 마음이 그래요. 시어머니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요즘 며느리들은 달가워하지 않던데? 전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엄마 아빠가 옛날에 이혼하시며 엄마가 여동생 데리고 가셨는데 타지에서 명을 달리해버리고 아빠 슬하에서 전 자랐는데 엄마 정이 항상 그리웠거든요. 그래, 내가 부족하겠지만
내게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보마. 너도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고 날 편하게 대하렴. 어머님,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이 어딨니? 너와 현석이가 서로 좋아 부부의 연을 맺는 건데 인사치레로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어머님의 그런 경우 바르고 쿨한 마인드가 저는 참 좋아요. 며느리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제게 그런 말을 하며 살갑게 구는 아이였습니다. 애초에 시집살이를 자처했으나 제가 도리어 나서서 신혼집을 따로 구하고 부부만의 신혼생활을 즐기라고 만류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자식 손주를 한 집에 다 품고 북적북적 살고 싶은 성향의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해서 20년 넘는 시간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았어요. 예, 너는 젊은 애가 어찌 이리 동작이 굼뜨니? 아침 설거지 끝낸 지가 언젠데 점심 준비할 생각 안 하고 한가하게 소설책이나 읽고 있을 참이야? 오늘 어머니께서 동창 모임 가신다고 하셔서요. 점심 밖에서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날도 추워지는데 공국 끓일 준비해라. 점심부터 반나절 핏물 빼두었다. 저녁상에 공국 내려면 지금부터 통동거려도 모자를 파네. 알겠습니다. 곰국 뼈 담가 놓을게요. 같이 먹을 겉절이도 좀 묻혀놔. 네 남편이 공국에 겉절이면 환장을 하고 밥 2공기를 비우잖니. 평생 삼시세끼 따뜻하게 갓 지은 밥과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과 국에 집착했던 시어머니 탓에 저는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는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 문학 소녀였어요. 소설가가 되고 싶은 꿈을 안고 있었는데 남편과 연애하다 덜컥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저의 모든 꿈은 자연스레 다음 생의 꿈이 되고만 케이스입니다. 세화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아까워. 그렇게 별난 시어머니만 만나지 않았음 언제 등단해도 햇스라인데. 그런 게 어딨니? 나보다 더한 환경에서도 글 쓸 사람은 다 쓰는데. 다 내가 모자란 탓이지. 네 시어머니 삼시세끼 밥 타령, 국 타령, 반찬 타령 그거 모르는 바 아닌데 뭐. 네 시아버지 병수발은 오죽 오래 했어? 우리 세대에 결혼해 사는 여자들 팔자가 거의 그렇지 뭐. 이제라도 너 이혼했으니 알턴이 빠졌다 생각하고 실컷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얘. 책도 실컷 읽고 너 쓰고 싶은 글도 실컷 쓰고. 그래, 남은 여생이라도 좀 나답게 살아보려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 여유롭게 혼자 여행도 좀 다니고 말이야. 저는 이런 이유들로 항혼 이혼 후에 혼자 사는 저의 단출하고 고즈넉한 삶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기상해서 아침 겸 늦은 점심을 먹고 저녁 따위 배가 고프면 먹고 내키지 않으면 걸렀죠. 닥치는 대로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작품이 되든 아니든 매일매일 일정량의 글도 써나갔습니다. 70살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나답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일상을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저희 가족이랑 어머님 합가해서 사는 거 어떠세요? 갑자기 합가라니 무슨 이유라도 있니? 뭐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 제가 희명이 낳고 나서 계속 육아만 하다 보니 이러다 영영 경단녀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희명이가 아직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집 적응하는 동안만이라도 어머님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엄마, 지금 사는 집은 그냥 새 주시고 더 넓은 집 구하려는데
집은 저희 부부가 구할게요. 어차피 올해 집을 사려다 집값 내려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몇 년 전세 살다 집 사려는데 지금 가진 돈이면 엄마 모시고 내 식구 살만한 전셋집 충분히 구할 것 같거든요. 글쎄다. 네가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 내가 반나절 정도 너희 집에 가서 희명이 돌봐주는 건 어때? 어머님, 솔직히 제가 복직한다는 것은 핑계고 어머님 모시고 한 집에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전 우리 희명이가 엄마 아빠뿐 아니라 할머니 슬하에서도 따뜻한 사랑받으며 다복하게 자랐으면 싶어요. 엄마, 나도 엄마 이혼하고 그렇게 혼자 사시는 거 마음에 걸려요. 아들 입장에서. 아빠는 재혼해서 잘 사시는데 엄마만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는 게 내가 언제 적적하다고 푸념한 적 있니? 그런 이유라면 너희들 오해다. 난 지금 삶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엄마. 아들 며느리가 합가하자면 다른 어머니들은 좋아하신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요? 뭐, 엄마한테 희명이 육아 전담시킬까봐 그래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 저 진짜 그런 이유 아니에요. 복직도 그냥 드린 말씀이고 실은 1년 정도 더 있다가 복직은 할 예정이에요. 그저 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서 복작복작 살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의 정이 그립다면서 한 집에 시어머니 모시고 복닥이며 살고 싶다는 며느리. 그리고 합가를 계속해서 강권하는 아들. 엄마뿐 아니라 여러 명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손주. 현실적인 여러 여건 앞에서 저는 몇 번을 거절하다 결국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화야, 아들 며느리 집에 합가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계속 거절하는데도 아들 내외가 하도 그러자 해서 그러기로 했어. 너 혼자 살며 비로소 숨통 트인다 그리 좋아하더니 다시 족쇄 없는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누가 들으면 뭐 날 완전 나이롱 시어머니의 할머니인 줄 알겠다 얘. 아니 넌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잖아. 평생을 혼자 골방에 틀어박히는 게 소원이었던 애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지. 딱 1년만 애들 소원 들어주려고 그래. 우리 손주가 아토피가 심해서 이유식도 까다롭게 만들어 먹여야 하고 손 한참 많이 가는 시기만 지나면 난 아들 집에서 나오려고. 참. 엄마 노릇 끝났다 했더니 이제 할머니 노릇이 남아있었구나? 여자들 인생이란 평생이 피곤하다. 그치? 뭐 여자로 태어난 축복이려니 해야지 뭐. 저는 그렇게 몇 번의 거절과 갈등 끝에 아들 내외 가족과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이 정해지고 아들 며느리의 집이 먼저 정리가 되는 바람에 제가 사는 집에 아들 가족이 들어와 한동안 지내게 되었죠. 어머님 쓰시는 노트북 자판 희명이가 망가뜨린 것 같은데 어쩌죠? 내가 거실 소파에 두고 치운다는 걸 깜빡했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아기 키우는 집에서 물건 관리 소홀한 어른 잘못이지 뭐. 그리 크지 않던 소형 아파트에 정해진 기간 동안의 짧은 시간이긴 해도 내 식구가 복닥이며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희명이 알러지 검사 대학병원에서 결과 나왔다고 했지? 네 어머니, 결과지 가져다 드릴까요? 가져와 봐라. 그거 보고 알러지 일으키는 재료는 피해서 이유식 만들게.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저는 아토피와 알러지가 심한 손주를 위해 알러지를 유발하는 재료는 빼고 이유식을 만들어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죠. 와,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까 육아도 이젠 완전히 과학이네요, 과학.
몰랐을 때 얘기지. 알았는데 아이와 맞지 않는 재료를 먹여서 아이 고생시킬 필요가 없잖니. 멸치가 알러지 일으킨다 해서 육수를 뭘로 써야 할까 고민했는데 어머님은 사골 육수랑 야채로 육수를 대신한 거세요? 그래. 원래 사찰 음식 철저하게 만드는 곳은 멸치 육수도 쓰지 않고 채수를 쓰잖니. 우리 희명이가 멸치 알러지가 있대서 사찰서 쓰는 채수를 써봤지. 채수가 밍밍할 것 같아도 제대로 우려내면 깊은 맛과 감칠맛이 멸치 육수 못지않단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열심히 덤벼서 이유식을 만들어봤는데 희명이가 영 안 먹어서 시판 이유식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토피도 차도가 없었는데 어머님 만드신 이유식 먹고 절반은 피부 알러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레시피 그대로 하면 네가 만든 것도 얼마든지 잘 먹을 게다. 어머님, 저희 들어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요즘 글도 많이 못 쓰시고 죄송해요. 그런 말 말아라. 어차피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옛날에 정해졌고 나는 후회 없는 사람이야. 우리 손주가 아토피로 저리 고생하는데 할머니가 돼서 이유식으로라도 도움이 되어줘야지. 부지런히 빨리 배워서 제가 만들도록 할게요, 어머님. 그래. 잘 배워서 엄마 손으로 만든 이유식 먹이면 희명이도 더 좋지. 사실 손주 녀석의 체질이 저희 아들 체질을 쏙 빼닮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날 때부터 예민한 성정에다 알러지가 심한 아이였죠. 그래서 모유 수유가 끝난 뒤에는 이유식을 먹였는데 그때에도 시판 이유식을 한 숟갈도 먹이지 못했었습니다. 파는 이유식에는 경기를 일으키듯 알러지가 돋아나는 예민한 성정 때문이었죠. 네 남편이 지금 희명이처럼 파는 이유식을 전혀 먹지를 못했단다. 내가 전량이 많지도 않은데 분유도 일체 먹질 못해서 돼지뼈 삶은 국물을 눈물 흘려가며 마시면서 모유 수유를 1년이나 겨우 했지. 아, 우리 희명이가 제 아빠를 쏙 빼닮았군요. 저는 분유도 잘 먹고 시판하는 캔에 담긴 이유식도 잘만 먹었다 하던데. 미안하다. 예민한 아들내미 낳는 것으로도 모자라 내게 그 손 많이 가는 손주를 대물림하게 만들었네. 그런 말씀 듣자고 한 말은 아니에요, 어머님. 알아.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내게 미안해서 그러지. 대신 희명이가 이유식 졸업할 때까지 이유식 전담은 내가 하기로 하마. 어머님, 감사해요. 요즘은 친정엄마들도 아기 육아 잘 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다. 내가 겪어온 힘들고 만만치 않은 과정을 네가 겪고 있는데 육아 선배로서 돕는 게 당연해. 제가 사는 좁은 집에서 아들 내외와 복닥이며 살다 보니 제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없는 제가 며느리와 정말로 딸과 엄마 같은 깊은 정이 생기는 시간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어머님, 일요일인데 저랑 목욕탕 가요. 희명이는 어쩌고? 일요일인데 아빠가 봐도 되죠. 여보, 희명이 2시간만 봐줄 수 있지? 그렇게 저를 데리고 동네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또 가려운 데 없으세요? 제가 시원하게 다 밀어드릴게요. 이미 등뿐 아니라 팔이며 다리, 네가 하도 시원하게 밀어줘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너는 그만 쉬어. 내가 밀어줄게. 어머님, 저는 며칠 전에 세신 받아서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전담 세신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온몸 구석구석 때를 밀어주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에서 오이를 챙기고 와서
얼굴에 붙여주기도 하면서요. 어머님, 피부는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대요. 어머니께서 또래보다 피부가 좋으신 건 사실이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피부 관리에 달인은 없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관리만이 답이다. 세정아, 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해도 대박나지 싶다. 그럼 이참에 편집 디자인을 그만두고 그쪽으로 전향할까요? 아들 내외와 합가가 결정되고 큰 집으로 이사하기 전 한 달 정도 제가 지내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 후 네 식구가 생활하기로 한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일을 쉬면서 이사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수능 얼마 안 남긴 상황에 학원 강사가 월찬이 연찬이 불가능하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수업이나 잘하고 와요. 아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없고 어차피 포장이사 하기로 했으니 크게 힘들 일은 없어.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출근이나 해라. 그럼 두 여자분 믿고 저는 출근합니다. 이사하는 날 제주 종합반 강사인 아들은 한창 수능 시즌을 앞두고 있어 출근을 했고 며느리와 제가 이사를 담당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아기를 돌보고 제가 이사 관련 일을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대충 짐 정리가 되었을 무렵 어머니, 오늘 이사 왔는데 옆 호실 분들께 떡이라도 돌릴까요? 그래, 마침 아파트 상가에 맛있어 보이는 떡집이 있던데. 그곳에서 주문할까? 네, 제가 얼른 떡집에 다녀올게요. 몸가짐이 날린 며느리는 어느 사이 떡집에 다녀오더니 어머니, 마침 오늘 이사떡 돌리기 좋은 떡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10집 정도 돌릴 분량 사왔는데 어떠세요? 잘했다. 이사 온 날 떡을 돌리면 액땜도 되고 좋다던데. 떡 식기 전에 어서 돌리자꾸나. 마침 어린 손주 녀석은 방금 낮잠에 곤히 빠져서 잠깐 저와 며느리는 떡을 돌리러 집 밖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나간 사이 네 아들도 깨서 우는 거 아니겠지? 아파트 같은 동 도는 거고 제가 베이비캠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다닐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그럼 얼른 나가서 떡만 돌리고 오자. 그렇게 아파트 같은 동에 1층부터 차례차례 이사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며느리랑 같이 옆 호실 초인종을 누른 순간 역대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305호에 이사 온 사람들인데 이사떡 좀 나눠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옆집의 문이 열렸고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와 며느리는 너무 놀라 기함할 뻔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란 거냐고요? 옆집 사는 여자의 얼굴이 며느리와 너무 똑같이 생겨 동명이인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얼굴이 너무 붕어빵으로 똑같았기 때문이죠. 놀라기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는지 이사떡 접시를 받아들고 한동안 넋이 나간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쪽 얼굴이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떻게 저랑 그렇게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쪽 얼굴 보면서 솔직히 너무 놀라서 지금 기분이 좀... 저 역시 놀라기는 며느리나 그 사람처럼 매한가지였습니다. 얘야, 너 옛날에 너희 어머니랑 동생 타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어째서 너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어머니와 동생분이 있었다고요? 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려서 이혼하셨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아빠가 저를 거두시고 엄마가 여동생을 데려가셨다 들었어요. 엄마와 여동생은 이혼 후 일본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명을 달리했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쪽 어머니와 여동생이 일본서 지진으로 명을 달리했다고요? 그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까? 옆집 사람은 뭔가 어색한 한국말을 구사하시더군요. 예민하게 들어보면 과거의 제일교포 어르신들이 자주 쓰던 억양,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일본에서 자라셨나요? 그냥 한국 사람이 쓰는 한국말 억양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 어려서 엄마와 함께 단둘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저희 엄마께서는 25년 전 일본에서 지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일본에서 지내다 3년 전 한국으로 귀국했고요. 그럼 그쪽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는 그 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지만 당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해리성 기억장애라고 충격으로 당시 기억을 모두 잃었다 하는데 아직도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름도 분명히 아닙니다. 제 정확한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와 똑같이 생긴 옆집 여자는 일본에서 지진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충격을 너무 받아서 엄마를 잃은 사실도 사고 후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기억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쪽과 제가 얼굴이 너무 똑같고 저 역시 엄마와 여동생을 일본에서 지진 사고로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적인 시기도 비슷하고요. 이럴 게 아니라 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 자매지간이 맞는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니? 어머님, 저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검사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와 옆집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자매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형제자매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님,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결과가 뭐라고 나왔니? 저 옆집 여자, 제 여동생이 맞대요. 아니, 좋은 소식 앞에서 왜 울고 그래? 얼른 가서 결과를 말해주자꾸나. 저와 며느리는 한달음에 옆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옆집 여자, 아니 며느리의 여동생이 나오더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정아, 내 동생 민정이 언니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 난 옛날에 그 사고로 엄마와 같이 네가 실종되었다 해서 명을 달리한 줄로만 알았어. 그럼 제가 그쪽 동생이 맞는 겁니까? 형제자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게 결과를 알려주는 통지서인데 자매관계가 맞다고 나왔죠? 언니, 그럼 당신이 나의 언니. 그래 민정아, 진짜 네 이름은 민정이야. 최민정. 언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며느리와 여동생은 서로 자매지간임을 확인하고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우는 것을 지켜보는데 제 마음도 아주 먹먹하고 감동적인 것이었죠. 옆집 사는 여자가 당신 여동생이었다고? 그것도 친여동생?
그렇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동생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니. 세상 살며 수많은 기막힌 우연들을 봐왔다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미처 몰랐다. 딩동 딩동.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사돈어른, 그러니까 며느리의 아버지와 그댁 어른들 몇몇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여동생을 찾았다고 연락을 해서 며느리 친가에서 여동생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며느리는 옆집으로 가서 여동생을 데리고 왔고 가족들 간의 상봉이 다시 이루어졌죠. 네가 정말 우리 민정이니? 네, 저는 여태 제 정확한 본명을 모르고 일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저는 일본의 한 가정에 입양이 됐고 양부모님께서 제게 이로스의 지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일본서 이제껏 사용한 제 이름은 히로스에입니다. 네 진짜 이름은 최민정이란다. 아빠 이름은 최태식. 네 엄마 이름은 박화영. 네 엄마와 아빠는 30년 전 이혼을 했고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네 언니는 내가, 그리고 너는 엄마가 데리고 가 키우기로 했다. 알고 보니 사돈어른 내외지간은 오래전 이혼을 했는데 그게 성격 차이나 부부간 불화에 의한 이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하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단 이혼해서 서류를 정리한 뒤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살림을 합치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그런 변을 당해서 그만. 아빠, 이제 그만 우세요. 아빠가 일부러 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늦게라도 우리 동생 민정이 찾았으니 그만 우세요. 네? 네, 아빠. 그만 우세요. 저는 사고 후 일본에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잘 컸습니다. 제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다 민정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가씨로 자라줘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는 그 후로도 한참을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아유 민정이 아범이 아내와 민정이를 타국에서 이룬 걸 평생 한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이라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것 같으니 저 사돈어른 부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작은 따님을 상봉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게요. 사고로 명을 달리한 민정이 어머니 하늘에서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여동생은 지진 사고 후 혈액성 기억장애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상태로 몇 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어린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생활했고 보육원으로 옮겨져 잠시 지내던 중 일본의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던 거죠. 양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는데 저를 친딸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저는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 민정이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니? 결혼은? 한국엔 언제부터 들어와 살게 된 거야? 남자친구는 있어? 아빠, 민정이가 숨 넘어가겠어요.
천천히 하나씩 물어보세요.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미안하다. 그래, 민정아. 너 살아온 얘기와 그놈들은 차차 하나씩 알아나가자. 결혼은 아직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산 지는 3년이 좀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화장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민정이가 어려서도 아주 똑 부러지고 야무졌는데 네 할 일 아주 잘하는 어른이 되었구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는 하염없이 기특한 눈으로 몇십 년 만에 상봉한 작은 딸을 보고 또 쳐다보더군요. 부모 입장에서 나라도 저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여동생 사돈처녀는 젊은 사업가인데 능력도 아주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일본 국적의 그녀는 자국에서 수여하는 젊은 사업인상을 받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업가라 하더군요. 사돈처녀의 양부모님 역시 엄청 재력가여서 사돈처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제 여동생이 나름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되나 봐요. 다행이구나. 여동생을 기적적으로 찾은 것만 해도 행운인데 그 여동생이 저리 멋지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너도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니? 안 그래? 어머님, 여동생이 최근에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제의를 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건 또 무슨 말이니? 부담스러운 제의라니. 자기는 세상 천지 생물학적인 가족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친언니를 찾아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면서 저희 가족한테 자기 옆집, 그러니까 지금 사는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내외에게 아파트를 선물한다고? 네. 자기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런 여유를 저와 나누고 싶다면서요. 게다가 자기 하는 사업을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데 어찌해야 할지. 네가 왜 부담스러운 제의를 했는지 알겠구나. 네 남편하고는 상의를 해봤니? 그 사람한테도 말했는데 저와 같은 반응이에요. 호의가 고맙긴 하지만 부담스럽다 아주 뭐. 그래, 너희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렴. 그런데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는 꼭 거절할 일만은 아니지 않니? 너도 어차피 조만간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잖아. 여동생 하는 일이 화장품 관련한 사업이고 저도 관심 있는 분야긴 한데 희명이도 아직 어리고 해서 좀 고민해보려고요. 희명이가 이제는 어린이집 적응도 잘해서 다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며느리는 어린 손주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이 문제 역시 사돈처녀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사돈처녀는 시간적으로 나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오후 반나절을 본인이 조카를 돌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고 본인이 일로 바쁠 때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베이비시터까지 고용을 했더군요. 아들 내외는 고민 끝에 사돈처녀가 선물해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만류하시는 어머님 설득해서 큰 집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이렇게 저희가 다시 나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나야 원래 살던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처제가 자꾸 자기만 혼자 넓은 집에 사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자꾸 아파트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해서 고민 끝에 받기로 했어요. 그래, 너무 고마운 일이다. 너희 부부가 아파트 마련한다고 그동안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는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 거 생각하니 엄마도 무척 고맙구나. 희명이를 자기 아들처럼 너무 예뻐하네요. 요즘 결혼 안 한 이모나 고모들이
조카를 자식처럼 아끼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희 처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과 여동생 집 바로 붙어 있어서 한 집처럼 잘 통할 수 있게 공사도 시작했어요, 어머니. 네가 복닥거리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인 아이였는데 여동생 만나 그리 살게 되니 소원 성취했구나. 안 그래?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실은 어머님께 그간 여러 가지로 죄송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를 죄송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과 합가 반대하셨을 때 저는 어머님이 그냥 예의상 저희와 함께 사는 걸 물으신다 생각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성향을 전혀 몰랐던 거지 뭐. 안 그래? 그리 말할 일은 아니다. 그때는 희명이가 아토피가 하도 심해 아무거나 잘 먹지도 못하던 때 아니니? 요즘 식단 엄격히 조절해서 겨우 좋아진 거고. 저는 어머님께서 평생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갈구하시며 사신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어머님이 항상 희명이 재우고 가족들 다 잠들면 혼자 방에서 글 끄적이다 주무셨잖아요. 밤늦게까지 피곤하지도 않으신가? 뭘 저렇게 열심히 쓰시는 걸까? 솔직히 궁금했는데 며느리는 우연찮게 노트북에 제가 끼적거린 글들을 몇 편 보게 되었나 봅니다. 그 안에는 수필도 있고 일기 비슷한 것도 있고 짧은 단편소설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저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낸 글들을 읽게 되었나 봅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아빠와 단둘이 외롭게 자라와서 세상 사람 모두가 저처럼 복닥이며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걸 좋아할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시니 더 그러실 거라고 제 멋대로 착각한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지지 않니? 나 역시 너희들과 한 집에 사는 동안 재미있고 무척 좋았단다. 내게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어. 알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타박하려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희명이가 그 심하던 아토피도 다 고쳤잖아요. 이유식이니 뭐니 어머님께서 하도 신경 써서 잘 만들어주셔서요. 이제는 희명이 이유식을 나보다 네가 훨씬 더 잘 만들잖니? 다 어머님께 배워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부부나 희명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시간 자유롭게 쓰시면서 좋아하시는 글 많이 쓰세요. 저 어머님 글 팬이에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분가루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 이거 제 분가 기념 제 선물이에요. 박스가 꽤 큰데 이게 뭐니? 엄마, 그거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 고른 선물이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박스를 풀어보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쓰시는 노트북이 너무 오래되어 보여서 제가 신형으로 하나 장만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정말 고맙다, 세정아. 우리 며느리가 센스 하나는 짱이네. 어머님께서 그간 저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뭐. 어머님, 건필하시고 좋은 글 많이 쓰세요. 며느리한테 그런 응원 받으니 기분이 좋구나. 너희들도 다투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현서가, 너도 처제랑 한 집서 살면 네가 행동거짓 더 조심하고 잘해야 한다는 거 알지? 엄마, 엄밀히 말하면 한 집은 아니야. 아파트 두 채인데 한 집처럼 통할 수 있게 개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거의 한 집 살림이지 뭐야. 처제랑 형부는 뭐 다들 잘 지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윗사람 자리니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이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외아들이라 어려서부터 항상 여동생 있었으면 했잖아요. 처제가 생겨서
갑자기 여동생이 한 명 생긴 기분이라 저도 좋아요. 그래, 여동생처럼 네가 잘해줘라. 아들내외는 그렇게 사돈 처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합이 잘 맞는 것인지 함께 살게 된 후로도 특별한 불협화음 없이 세 식구, 아니 손주까지 네 식구는 알콩달콩 매일 재미나게 잘 지내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들내외가 사돈 처녀와 함께 살게 된 후 저는 다시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난 뒤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네요. 편도행 비행기 티켓 한 장만을 구매했고 나머지는 큰 계획도 없이 떠나게 된 여행이었죠.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게 무계획적 여행 괜찮겠어요? 국제 미아될 것 같으면 바로 전화할 테니 전화만 잘 받아다오. 아무튼 우리 엄마 평범한 엄마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싫으니? 아니요,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평생 엄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야, 새삼스럽게 무슨 인사치레야. 아니에요. 엄마 성향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하는데 어린 저 때문에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꾹꾹 누르고 사셨잖아요. 엄마가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 저 알아요. 끝까지 전 제 생각만 한 이기적인 아들이라 엄마한테 죄송한 거고요. 사실 저는 아들이 고등학교 갈 쯤 전 남편과 심각한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격 차이로 불화했던 저희 부부였는데 그즈음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는 바람에 더는 살림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때였죠. 엄마가 속상하신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빠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현서가, 엄마 아빠 문제는 내게 다 설명 못할 많은 부분들이 있어. 어쨌든 널 최선으로 두고 엄마가 고민할 거니까 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엄마 쓰고 싶은 글도 못 써서 힘든 거 아는데 그냥 나 어른 될 때까지, 아니 대학 갈 때까지만 참아주면 안 돼요? 그렇게 울면서 제게 소리 지르던 아들이었죠. 저는 그때 당연히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울며불며 하는 통곡에 가까운 부탁을 거절할 만큼의 배짱이나 결단력은 제게 없었으니까요. 엄마, 난 가끔 그때 엄마한테 한 말을 후회해요. 그만큼 컸으면 그냥 엄마를 놔드려도 되었을 텐데 난 끝까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나도 어른이 되어서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뒤늦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입장에선 당연히 할 소리였다. 그리고 한창 사춘기였던 너인데 엄마는 그때 선택 잘했다고 생각해. 후회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으니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엄마, 이거 여행 경비로 쓰세요. 여행 다니며 돈 아끼지 마시고 맛있는 거 실컷 사드시고 좋은 물건이나 예쁜 옷 보이면 사 입으시고요. 무슨 여행 경비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 저희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롭잖아요. 처제가 아파트 선물해준 데다 아내가 처제 사업 돕는데 아내가 일도 잘하는 데다 사업이 잘 되는 회사라 아내 월급도 저번 회사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제가 못 살아도 엄마 여행 첫 경비는 이 정도 해드렸을 거예요. 엄마가 제게 평생 헌신하신 값에 비하면 이것도 약소하니까 얼른 재미나게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저는 그렇게 아들의 환대를 받으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방은 최대한 단출하게 샀어요. 최소한의 여벌옷과 속옷, 그리고 노트북이 전부였죠.
비행기 안에 올라 노트북을 꺼내 끄적거리는데 문득 많은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시간들과 혼자 여행을 이렇게 떠나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과정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군요. 어찌 보면 제가 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정도의 올곧이 나만을 위한 시간. 책도 읽고 이것저것 글을 끼적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그렇게 갈고 있는데 70살이 다른 나이에 비로소 제 소원을 이루게 된 셈이죠. 이코노미석의 비좁은 자리에서의 장거리 여행인데도 저는 가는 동안 피로를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혼자만이 겪어낼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행의 여정이 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 우리 나이에 가이드 없이 떠나는 여행 불편할 텐데 괜찮겠니? 뭐 세계 어디든 요즘 인터넷은 웬만하면 되니까 그때그때 알아보며 다니려고. 아무튼 세환이가 처녀 쪽부터 좀 유별나긴 했어. 유별나긴 무슨?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 내 인생인걸? 그래도 네 아들 내외 그리 분가해 나가 잘 산다니 다행이다. 어쩜 그런 식으로 잃어버린 동생을 다 찾는다니? 그러게 말이야. 살다 보니 그런 기적 같은 행운도 있는 거더라. 우리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진 않겠지만 우리한테도 혹시 몰라?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네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사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히 여행 다녀와. 친구의 안부 인사를 뒤로 하고 저는 처음 와보는 타국의 공항을 가로질러 걸어나갔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공기, 생전 처음 보는 하늘빛과 나무 풍경. 크게 심호흡 한 번을 하고 이국의 거리 속으로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딛었죠. 여행의 끝에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른 루트의 삶을 경험하고 온 것만으로 저는 많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많이 걷고 돌아다니고 피곤하면 숙소에 돌아와 잠시 쉬었다 잠들기 전까지 노트북을 열어 글을 끄적거리고 어찌 보면 단순한 루틴을 반복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바라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란 것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나가는 게 인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생각할 때 제가 아들을 키우고 가정주부로 보냈던 시간들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올 때 절 쳐다보던 아들의 눈빛에서 저는 가끔 내 자신은 없다 생각했던 저의 지난한 일생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거든요. 고마운 엄마, 감사한 엄마로 기억되는 저의 반평생 역시 아름다웠다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순간을 보내고 계시든 많이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